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 직장인으로 기이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이후 여러 사연을 자주 듣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떤 사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 저 또한 그 기이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발생한 일은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당시에는 서로 매우 가깝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활발해 보이는 남편과 나는 뭔가 서로 어색했죠. 외부에서는 모두와 친해 보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탓에 실제로는 근영이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도 근영이와 크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동기로만 알고 있었고 근영이가 군대에서 복학하면서 학년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교류할 일도 없었죠. 서로 다른 시기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는 먼저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근영이를 다시 만났는데 학교 때는 친하지 않았지만 졸업 후에 재회하니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다시 만난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이미 사장님으로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때 왠지 어른스럽고 남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월급을 받으며 하는 동안 에이미의 모습을 다시 볼 때 이제는 알게 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 같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 때문인지 저희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고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연인이 된 후에도 가정사정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을 때 저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고 그녀의 집안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학대 수준의 엄격한 규칙을 가진 것을 설명했어요. 완벽하고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는 그녀를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쁘고 힘들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표정을 보며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끝까지 결혼을 고집하게 되었고 결국 예비시댁에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말대로 정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각이라도 잡힌 듯 정돈되어 있었고 가벼운 인사치레조차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는 시댁 어른들의 모습에 저도 최대한 조심하며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부모님은 저희 집안이며 제 일이며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무척 깐깐하게 따지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미 예상을 했던 저는 긴장 속에서도 다행히 첫인사 자리를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별 말씀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으셨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모님들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쳐 행복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출가한 남편을도 충격받게 하는데 남편이 결혼 후에도 남편을 집안으로 계속 불러들이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혼 전처럼 남편을 집에서 부르셨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시부모님의 태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시부모님과 마주하러 방문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남편은 다시 그 집으로 불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고 남편이 집안에서 하던 일을 대신했다. 한동안은 남편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그를 불렀다. 다른 사람이 봐도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다. 거리상 30분 차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있는 것 같이 부르곤 했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을 너무 자주 불러 부르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새로 집에 왔고 며느리로서 그러한 말을 하기 어려웠다. 무턱대고 시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남편은 불평 없이 곧장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먼저 불러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주일에 3일이나 더 많으면 5일까지 두 집을 오가는 남편을 보며 내 고민은 커져만 갔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밤새 켜놓은 등이 나갔다며 자정 넘은 시간에도 남편을 불렀다.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온 남편에게 화가 나버렸다. 너 지금까지 깨어 있었잖아.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 나도 잠이 필요해. 부모님만큼 너도 그나마 타게 행동해. 오늘 밤이라도 몇 시간 정도는 부엌불을 켜도 거실 등을 대신 키우고 자. 네가 새벽에 꼭 나가야 하는 게 뭐냐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나의 발작이었다. 거실 등 키니 방 안으로 빛이 스며들어와서 그래서 모두 끄고 있으면 화장실 가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운전은 내가 항상 조심해서 해. 어떻게든 너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오늘만 그래. 우리 결혼한 이후로 몇 번이나 너의 집에 불려 들어갔어. 매주 한두 번씩은 너를 붙잡고 대화하지도 않아. 게다가 아침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너를 부르잖아. 이게 오늘처럼 별거 아닌 사건을 부르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야. 70, 80대 노인이 아니신데 그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한테 맡기느냐고. 또 너도 이제는 확실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직접 처리할 수 있게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어쨌든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서 화를 터뜨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편에게 잘못이 있을까? 사실 남편은 언제나 엄마 아빠를 잘 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불평이 있는 나는 먼저 시댁에 또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 미안해. 새벽에 나가는 너를 보고 아직도 화가 나서 쌓인 것 같아. 갑자기 터져나왔나 봐. 편하게 집에 있었던 건 난데 괜히 고생하고 온 당신한테 화풀이를 했어. 나도 하기 싫어. 근데 그 하기 싫다 알아서 좀 해라라는 말이 목적까지 나왔다가 부모님 목소리 얼굴만 보면 다시 속으로 들어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자란 탓에 내가 성인 돼서도 극복을 못하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핑계를 대더라도 최대한 당신 걱정하지 않게 행동할게. 미안.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불쌍해서 그리고 그런 착한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해서 한참 동안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적당한 때를 봐서 시부모님께 제 생각을 전달하기로 생각했어요. 남편을 부르시되 정말 남편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러달라고 말이죠. 그 생각을 하게 된 지 3일이 채 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또 집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 약을 쳐달라는 일이었어요. 핑계를 대며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남편을 말리고 같이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같이 온 저를 보고 살짝 놀라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큰형님만 오면 될 것을 너까지 모아온 거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편에게 잘못이 있을까? 사실 남편은 언제나 엄마 아빠를 잘 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불평이 있는 나는 먼저 시댁에 또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 미안해. 새벽에 나가는 너를 보고 아직도 화가 나서 쌓인 것 같아. 저는 한국어로 다음 내용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따라왔냐? 말씀드릴 것이 있어? 나랑 근영 씨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었어. 이 중 4개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영 씨를 집에 부르신 것 같아. 처음에는 외동아들과 사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심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 요즘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져. 요 며칠 나한테 약을 사오라는 일이 있었어. 주말에 부탁해도 괜찮을 텐데 돌아오는데 왕복 1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부르는 건 너무하다 싶어. 며칠 전에도 새벽에 부엌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늦은 밤에 부르지 말아주시면 좋겠어. 내가 어디서 그러냐?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이 돕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큰 형이 최근에 변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내가 나의 뒷일을 처리하려던 거였구나. 나 언제 내게 도와달라고 했냐? 너무 급하게 부르지 말고 자중해. 그리고 근영 씨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딱 한 번 새벽에 일을 부탁받아 왔는데 그 이외엔 다른 얘기는 안 했어. 근영 씨가 어릴 적엔 엄격하게 자란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렵다. 자동 생성된 한국어 텍스트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 제공 요청이 있을 때만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못된 것 같아요. 어릴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 실수로 악귀가 들어왔다며 내쫓아야 한다며 그 어린 저에게 훈육이 아니라 폭행을 했어요. 20살이 넘어도 이런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건 너무 싫었어요. 학창시절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 회사원이 되어도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오늘도 그러네요. 이 사람이 잘못한 말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는 내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겨우 찾은 희망이 이렇게 끝나다니 안타깝네요.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을 거예요. 큰형아, 너 지금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러는 거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 이런 말들에 분개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떠났어요. 좀 더 자제를 부탁하러 갔다가 상황이 조금씩 커져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분노 속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결말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부름에 큰 불평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일 이후 남편은 휴대폰 번호도 바꾸면서 시모님의 연락을 모르는 척 피하며 살았습니다. 시모님의 전화를 받아 끊길 정도로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닌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모든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금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며 항상 웃음 짓며 보여줬어요. 그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죠. 그렇게 1년 동안 시모님과 연락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젠 그 생활이 익숙해져 시모님을 잊고 사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일을 사과하며 시모님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때는 그 연락을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항상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저는 받게 됐죠. 전화를 받자마자 사과하는 목소리에 시모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모님과의 만남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저희에게 더 이상의 일로 연락을 하진 않았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부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저희가 미안해서 더 자주 연락드리게 됐어요. 그런 시모님의 변화에도 계속해서 경계하며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모습에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한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부담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전의 일처럼 가까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내 곁에서 사라진 사고였죠. 쉬운 여름 휴가를 즐기던 중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고 다투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저와 남편은 이번 휴가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지인의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계곡이 바로 옆에 있고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2날 동안 거기서 시원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펜션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는 중이었던 나는 갑자기 아버지의 긴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계곡으로 떠난 것 같다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 계곡 쪽을 바라보니 금일 새벽부터 내린 비로 계곡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확실하게 시영 씨가 계곡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물망 사이로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실려 계곡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조대원 분들이 지하철역까지 강물을 따라왔던 남편의 신발을 찾았을 때 현상금을 걸고 남편을 찾아내셨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는 대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발견되었고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졌습니다. 이후로 남편과 함께 더는 유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함께 계곡을 즐기는 여행으로 기시렇게 이어졌습니다. 호얼리 순간은 절대 미천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계곡에서 빠져나왔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비가 그치고 불어난 물이 다시 줄어들며 구조대원들과 경찰분들의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이 계곡 하류에 설치한 그물망에 걸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저와 시부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비를 털어 강물 속까지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버린 건지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죠. 수색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너무 흘러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며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먼저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셨고 결국 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떠나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을 그리워했죠. 남편의 짐을 정리하러 온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함을 표하시며 남편을 잊고 새 출발을 하시길 바라셨어요. 내가 일하고 있으면 근영이가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낼 수 있겠니? 이렇게 슬퍼하는 게 큰 형이 되어야 할 일이 아니야? 내 삶을 살아야 돼.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러면 안 돼. 새 사람 만나고 얼른 정착해야 해.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해.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라했지만 나에겐 남편을 잃은 일이 쉽지 않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이 지났어.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 4년, 결혼 생활만 2년밖에 안 됐지만 남편을 쉽게 잊을 수 없었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맞는지 혹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어도 조금씩 그 슬픔을 덮을 수 있었어. 그러던 중 부모님을 위해 더는 주저앉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었어.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을 보면서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생각했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 조금씩 예전에 내가 돌아오고 있었어. 그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 처음에는 나에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장문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위 요청의 내용은 대부분의 부분이 의미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당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도와드릴까요?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남편의 습관을 알아내어 나를 놀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놀림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여 연락이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시 정리하려 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높은 곳에 계신 남편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여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마침내 진정을 찾은 줄 알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일 과정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머리가 혼란해졌어요. 문장 내용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다루며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란한 마음을 견뎌야 했지만 그 순간 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흥분한 가슴을 가라앉히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까 전화하신 건가요? 어디신가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 꺼냈나 봐요. 아, 제가 모르는 번호에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니신가요? 잠깐 전화하고 싶어서
메시지함에 들어가 확인해봤는데 분명 그 번호로 문자가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찰나 휴대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인지를 생각하는 사이 어린 분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끊겠습니다 싶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끊으려는 찰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번뜩 떠올랐어요. 어머님인가?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인가요? 혹시 수연이세요? 내 어머님 목소리가 익숙해서 누군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머님이셨어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잘 지내셨나요? 그러게요. 무슨 우연이 다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사이에 먹을 건 없으니까 이만 끊겠어요. 놀랍게도 그 번호의 소유자는 어머님이셨어요. 얼떨결에 짧게 인사를 드리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 문자가 장난이나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보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회사 일을 내려놓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이 보낸 문자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미웠어요.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맹세해둔 상태로 남편이 살아있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고 거부했던 제 모습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 시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길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시부모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남편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기 위해 집안 모든 방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잠겨있는 방을 발견했어요. 한눈에 보아도 이상한 방문이었고 문은 2번이나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은 일반 문이 아니라 열쇠로만 열고 잠그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안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너 여기 있니?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남편의 필사적인 움직임임을 짐작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중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물쇠를 깨고 방으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온몸을 묶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힘이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도 다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을 떼지 않고 나는 그가 내 남편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 마음이 아프던지라 뒤집혀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보, 나야. 수연이야. 나를 좀 알아보려고 할 텐데 힘이 좀 약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정신은 멀쩡해. 나 때문에 네가 힘들게 해달라고 미안해. 나와 만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서 얘기하자. 일어날 수 있어? 글쎄. 나 같은 놈이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일 기회를 주지 않은 적이라. 남편의 상태를 보고 나니 많이 상처받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묶여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은 조차 일어서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휘와 문법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것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고도기가 올라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다른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119 구조대와 함께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당신 없어져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을 이렇게 두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미쳤어. 나에게 악마가 씌웠다고 이유를 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묶어놓고 몇 번이나 몸을 쫓아내라며 이상한 짓을 했어요. 몇 번이나 여기를 벗어나려고 순종적인 척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방심하게 됐는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 그런 사이에 당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왜 당신이 악마에 씌워졌다고 생각하나요? 예전에 그 사람들과 다퉜던 거 기억나요? 왜 그 결혼한 뒤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그때 정신을 잃고 큰 화를 냈었잖아요. 당신은 마귀 소리를 듣고 나는 그때 더 이상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죠. 그날부터 그 이후까지입니다. 순종적으로 행동하던 아들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반항하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게 내가 너에게 마귀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했던 때였다. 실은 우리는 화해를 원했고 너에게 패배를 전하려 했던 것이었다. 내가 사라진 그날 아버지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꿈을 꾸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보니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실려 있었다. 아마도 맥주나 물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잠들었을 것이다. 깨어나니 몸매를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로 차 안 트렁크에 있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트렁크가 열려 내 앞에는 부모님 모습이 보였다. 그때서야 내가 합리적으로 이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군지 알아차렸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을까? 그날 비가 조금 내렸던 것 같은데 당신이 강가에 미끄러져서 물에 휩쓸렸다고 말했었다. 내 시부모님 두 분도 나만큼이나 당신을 찾느라 정신없이 다닌 게 바로 그 이유였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누가 자신의 자식을 납치했다고 의심할까? 미안해.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 탓이야.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날 구해준 사람이신데 만약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방에 누워 이상한 기도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편과 믿을 수 없는 재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과 구급대원보다 먼저 시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인연이 심하네요. 여기가 어디인지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을 돌보러 왔어요. 약해진 아들을 보고 당신이 한 일을 보며 깨닫곤 했어요. 그런 말을 하고 멀쩡한 사람을 7년 동안 못 움직이게 묶어놓다니. 자식에게 이 타인했다 하며 이런 일을 하는 당신들 정말 미쳤어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인연이 키워 커였다고 겨우 회복된 아들에겐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해요. 어머니, 큰 형을 막아주세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막아주세요. 혈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나이든 두 사람을 감당하며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내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집에서 7년 동안 학대를 당한 사람이 있어 병원에 가야 해요.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들도 처음 보는 이 상황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지만 그 후로 제 뒤에 있는 이상한 남편을 발견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구조대원들 뒤를 따라 경찰들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을 감금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남편에게 감금과 폭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7년 동안이에요. 제 남편은 피해자입니다. 경찰 선생님들, 우리는 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치유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연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상황을 조종한 겁니다. 인연이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찰은 시부모님 두 분과 저를 데리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 이근영 씨의 이야기를 확인해야 하니까 모두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세요. 이근영 씨는 건강 이상 때문에 한 명이 병원까지 동행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경찰님 우리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놓아주세요.
마귀 종자년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부모님은 각자 주장했지만 전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했고 제가 경찰서로 갔어요. 시부모님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와 피해자 남편의 진술로 인해 그것을 뚫을 수 없었어요. 수사 결과를 통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연락을 끊은 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쳐놓는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고 해요. 사이비 목사의 말로 나는 완고한 결정력을 얻었고 결국 내 새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했다. 목사는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었고 다른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새아버지는 새어머니에 대한 협박, 감금, 특수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최초범이지만 2명이 공모하여 7년 동안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7년의 과거를 묻은 뒤 법원으로부터의 처벌은 적절치 않았지만 그것이 다행이라 생각해야 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는 새아버지가 겪은 7년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새아버지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악몽을 꾸고 폐쇄된 공간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돌아왔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남편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꿈꾸며 있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외국으로 이민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 남편에게 더 안정감을 줄 것 같아서요. 계획이 확실해지고 시행될 때에는 다시 이곳에 남편을 남기고 가겠고 저는 그만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라는 바람을 가지며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